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훈입니다. 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등장으로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성은 씨에 대한 정치적 행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여러 쟁점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 비대위원장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자, 지금 조성은 씨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개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거 손준성 검사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 또 보도에 보면 대검에서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한 PC에 포렌식을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손준성 검사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수사 정보 담당관의 PC에서도 포렌식을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사실 지금 정보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대화가 사적 대화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그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저희는 그냥 정황을 볼 뿐 아니겠습니까? 네. 수차례 만났다고 하고 마침 일자가 그 겹치는 바람에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러니까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손준성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손준성 검사가 맞다라는 걸 오늘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토크해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국민일보 보시죠. 지금 공수처가 지난 10일 금요일이죠. 지금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 집과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절차상의 문제점을 계속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받은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뭐 공수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이거를 집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의원실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 압수수색 과정들을 보면 김웅 의원 없는 상태에서 보좌진들만 있는 상태에서 사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보좌진들의 PC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고 네. 이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잠시 멈춰 있지만 어쨌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걸 물러설 수 없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먼저 짚어봐 드릴 부분은 왜 공익신고를 대검에 가서 했는가, 그리고 왜 직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찾아갔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과정이 이례적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을 내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출입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치 공장의 행동 대원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박재원 원장과 관련된 싱크가 하나 나갔는데요. 다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 전화번호를 구해서 소위 딜,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경로를 알려준 그리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 배후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성은 씨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동수 부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과 신뢰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직접 연락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SNS에 쓴 글들인데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차관을 했었고요. 박범계 장관 역시 여권의 의원이고 또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네.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사실 친정권 인사로 평가되는 건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직위 자체가 네. 사실은 그전에는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장급 보직이었죠. 그러니까 내부 인사로 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개방형 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사실은 조국 장관이 이례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당시 총장이죠. 네. 직무집행 정지, 그다음에 징계 국면에 있어서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사이에 심지어는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검찰총장이 이게 자기 직속 부하인 감찰부장한테 문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도 네. 가장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했던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이고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그때 감찰과의 일부 검사나 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이런 자규적인 압수수색 못하겠다라고 나 빠지겠다라고 해서 빠졌던 내용도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SNS에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공직자가 이런 이 수사기밀 누설해도 네. 되느냐 그런 이 구설에도 휩싸였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정할 것 같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되고 한동수 감찰부장 자체가 네. 민주당에서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국 장관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동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이제 조성은 씨가 제보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의원님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네. 한동수 감찰부장이 저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어떠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정말 뭐 정치적인 해석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네. 어떤 본인의 객관적인 직무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되는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그 보도를 보면 네.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한동수 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보를 네. 하겠다고 했을 때도 한동수 부장은 이것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권익위로 가라고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그냥 차라리 국민권익위로 가서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다가 그러나 국민권익위를 통하게 되면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어떤 진실 규명이 돼야 되는데 공익신고자 신분에 대한 어떤 지위가 60일 만에 뭐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조성은 씨가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한동수 이제 감찰부장이 그러면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내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 휴대전화가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수 감찰부장도
본인이 어떠한 이러한 공익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했었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면에서 사전에 거절을 했다가 어떠한 증거 자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아마 전제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조성은 씨 입장과 어떤 한동수 감찰부장의 어떤 객관적인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둘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성은 씨가 찾아왔을 때, 연락을 취했을 때 이거는 권익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감찰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차례 반려도 했었고, 네네. 또 받아두는 입장에서 휴대전화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만큼 공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보시는 분, 또 생각하는 분에 따라 입장과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성은 씨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직접 연락했다는 건 확인되지 못했던 바이긴 합니다만, 조성은 씨가 직접 본인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자신이 밝혔습니다. 자, 공익신고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한동수 감찰부장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라며 주저했다. 주저하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 조건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조건이다. 지금 설주환 변호사님께서는 뭔가 공정하게, 그리고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라고 그 조건을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감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감찰부장이라고 하면 네. 대검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이 검사장급의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이 감찰부장이 직접 여기에서 공익신고자 제보에 응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한동수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당시 이제 총장에 대한 뭐 수사 이런 것들을 좀 강행했던 인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시민단체한테 고발을 당한 바도 있거든요. 근데 9개월째 사실 조사가 지지부진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면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저는 통화 내용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그러면서 이제 대검에서 받아주기를 주저하다가 실제로 뭐 나중에 이제 거의 약간 마지못하듯이 그럼 휴대폰을 주면은 그러면 뭐 대검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례적으로 감찰부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 공익신고자 제보를 받아줬다는 면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일반 국민이 대검의 감찰부장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 사건에서 왜 어디에 신고했는지가 이렇게 중요시 되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예. 일단은 언론의 그 제보한 제보자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그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매체다, 인터넷 매체다. 그것도 사실 이해 안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권익위원회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루트라고들 하시는 그 권익위원회로 먼저 갔으면, 권익위원장이 지금 누굽니까? 민주당 전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제보자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그 신고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이렇게 계속 공격받는다면 저는 이거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공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고,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거지, 어디에 신고했는지는 지금은 논점을 흐리는 그냥 곁가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검의 공익신고한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어쨌든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성은 씨, 자신의 정치 이력을 소개하면서 선거마다 책임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신이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다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성은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입문의 시작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년 뒤인 2016년에는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합니다. 2018년 다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민주평화당의 부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브랜드 뉴 파티 창당을 추진했고 이 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선대 부위원장으로 다시 위치를 바꾸죠. 자, 여당과 야당을 넘나들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잘 아시죠? 같이 미래통합당 때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실제로 저런 직책들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입당을 같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이 미래통합당이 각 시민단체 내지는 뭐 이런 정치 조직들을 다 같이 이제 흡수하는 야당 통합 과정에서 네. 당시 저 브랜드 뉴 파티라고 하는 이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 자격이죠. 실제로 창당이 이루어지진 않았기 네.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시 이제 선대 부위원장들은 각 시민단체 대표들 혹은 정당 대표들을 저희가 관례적으로 선대 부위원장으로 그 임명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 부위원장으로서 일을 한 사실이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N번방 관련된 사건과 관련돼서도 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이 바탕이 안 된 상황에서 언론에 선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래통합당 당시 이제 선대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의 활동들을 보면 뭐 비슷한 여러 가지 이 고설수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입당한 이후에 사실 저 조성은 씨를 따로 본 적은 없었었는데 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이 미래통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큰 이슈를 안고 와가지고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성은 씨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서 과거 조성은 씨의 SNS를 들여다보는 뭐 기자들,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김웅 의원을 처음 보고 느꼈던 부분들은 당시 모 변호사가 드렸던 김웅 후보 좋은 사람 크게 될 분이니 만나보시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건 진심이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미안한 감정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 최근 걸 보면 사실은 드러나고 죄는 책임지면 되지만 그 격을 훼손시키고 꾼들처럼 하는 태도는 어느 순간이나 가장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최근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나오자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모습도 한번 글로써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팬이 되어본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중이다. 명백한 차기 대선 주자다라고 윤 전 총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돌변합니다. 지난달 매일 입으로 배설한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돌 XXX. 현재는 삭제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X신이라는 뭐 내용까지 글로 자신이 쓸 만큼 굉장히 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경재 위원님? 글쎄요, 저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후보에 대해서 네. 뭐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당에서 선거대책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라면 사실은 공인이시잖아요, 보면. 공인이 저렇게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일단은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저는 사실은 이게 검찰하고 공수처 특히 과학수사부서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 거기에 의해서 다 나올 것 같아요. 언제쯤 나올까요, 근데? 아니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게 손준성 검사가
맞다면 손준성 검사가 제보자 GXX, 지현 X죠. 사실은 네. 그분의 실명 판결문을 출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미 그건 검찰에서 검증이 끝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정책권으로 쓸던 PC 지금 포렌식 이미 끝났다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끝났어요. 맞아요. 보면 이미 그때 작년 11월 달에 포렌식을 한번 했었던 거고 2차 포렌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떴던 포렌식의 이미지 파일도 제가 볼 땐 대검에 틀림없이 원본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작년 11월 원본 이미지 파일 가지고 이미 포렌식이 끝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조성은 씨 휴대폰 지금 2개 제출해서 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USB 휴대폰 2대하고 USB 엊그제 JTBC 할 때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미지 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원본 파일만 남아 있으면 이게 게임 끝이에요. 보면 그 원본 파일이 정말로 작년 4월 3일하고 4월 8일경에 작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보낸 사람이 김웅으로부터 왔는지, 그다음에 김웅 이전에는 또 누군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제발 공수처하고 대검 빨리 좀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이슈가 불거졌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만남,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근거로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을 내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출입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치 공장의 행동 대원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의 사실상의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자, 저 내일이 장제원 의원이 말한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고발 조치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이 세상에 알려진 건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조성은 씨 제보 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바로 이 SNS가 그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 늘 특별할 시간, 역사와 대화의 순간들, 그리고 LV38 그러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특정 호텔의 이름을 저기에 써놨었거든요. 자, 저기에서 저 사진을 보고 취재가 들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곳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끔 지인들과 혹은 또 중요한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찾는 곳이라는 걸 우리 TV조선 취재기자가 알고 있었고, 저기에서 이제 추적을 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저 자리에 갔다는 걸 확인을 했고 두 사람의 만남을 보도하게 된 과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확인이 됐고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조성은 씨와는 전화도 자주 하고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대화도 나눈 게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섞이기가 싫다. 그래서 전혀 못 들었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전혀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성은 씨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해서 만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왜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박지원 전 대표는 법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도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윤 전 총장의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윤 전 총장에게 흘려 들어가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할 대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조성은 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지금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까운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서 여러 차례 존경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정치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SNS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 국정원장 곁이 바로 역사를 가까이 바라보고 또 경험하기에는 딱 좋은 VIP석이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늘 묻는다. 왜 박지원 대표 곁을 따라다니는 거냐 하고 의미 없이 묻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렇지만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지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2018년에 쓴 글입니다. 역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경험하기에는 박지원 대표 곁이 VIP석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바보들아 라고 메시지를 밝히는 것까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친분이 두텁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시청자분께서도 가늠이 되실 테고요. 여기서 쟁점은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일단 듣겠습니다. 야당에다가 고발을 좀 해달라고 뭐 요청했다라는 그 내용 자체도 벌써 그 작년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엉터리 그 공작으로 드러난 그 채널A 공작과 관련된 것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 온 겁니다. 점점 이제 그 공작의 그 꼬리가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어설픈 그 공작의 꼬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그 지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텔에서 한 번 만난 게 끝이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호텔에서 만난 것은 8월이지 않았습니까? 8월이었고 언론사에 제보한 게 7월 21일 그리고 보도된 게 9월 2일이면 그 사이에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월 달은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관에 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친분이 있다라고 양쪽에서 다 밝히고 있으니까요. 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면은 만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 근데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공간이 완전 비공개돼서 절대 외부인이 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면 이제 국정원장의 이제 공간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있고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동안에 정치 경력도 길고 네. 아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났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야 2월에 공간에 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기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도 이제 야권 측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의혹을 삼을 수 있다는 부분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해요. 이제 다만 오늘 고발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고발이 되면 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또 진실이 규명되면 되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근거가 없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뭐 공공연하게 조성은 씨가 박지원 이 국정원장과의 관계를 과시를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뭐 SNS상이라든지 정말로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에서도 참 기분 좋을 만한 그런 그 멘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은 실제로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이 박정원 원장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김재섭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박지원 그 국정원장의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직접 들은 바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 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하기보다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만나서 사적 대화를 할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 현안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만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야당에서 불덩이 같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유력 대선 후보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뭐 정말 이게 삼권 분립을 존립을 흔드는 정도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인들 간의 대화로서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전혀 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했을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물론 그 두 분 간의 사적 대화고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황상 일자가 그렇고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비슷한 이야기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어디까지나 뭐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갔던 그 사이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뭐 무리한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추측이 조금 더 지금 신뢰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조성은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뉴스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때문에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SBS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9월 2일 최초 뉴스버스를 통해서 보도된 그 시점 9월 2일이라는 그 날짜는 박지원 원장이나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다.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진동 기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의란 단어, 배려란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준동 기자가 뭐 하자고 했다, 그래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제보가 아니라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혹시 상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조성은 씨 오늘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들어보시죠. 부정할 필요도 없고, 예. 네, 뭐 그 분 말고도 가까운 분들 많고요. 오히려 저는 이 정당에 와서 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더 간헐적으로 더 이제 빈도수가 적게 됐지 아니었으면 더 뭐 빈번하게 뵐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뭐 상의 드릴 일도 없고 그냥 정말 안부 정도만 묻고 예. 그럼 이 어제 그 답변은 그 말실수 말실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지. 자,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실수도 아니고 황당한 주장.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질문이 너무 황당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경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그냥 부지불식간에 속마음과 진실을 얘기해 버린 것이냐, 아니면 뭐 조성은 씨 방금 말대로 우리가 그냥 전혀 착각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저 얘기를 듣는 거냐, 그건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저희 캠프 내에서는 이제 일단 이래요. 그게 8월 11일 날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텔에서 만났죠. 예. 근데 지금 그 한겨레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고 갔다고 하는 파일, 그 스크린샷 파일들이 지금 한겨레로 갔는데 이 한겨레에서 아마 많은 기자들에게 다 이게 전파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저희 캠프 내에서도 그 파일을 좀 구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파일이 지금 8월 10일 날 지금 스크린샷 캡처가 됐어요, 보면. 그래서 만나기 하루 전날 캡처가 됐기 때문에 혹여 이걸 준비해서 갖다 드린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캠프 내의 어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캠프 내부에서 어제 회의를 하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주 만났다, 그다음에 자주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월 달에도 봤고 그다음에 저 38층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캠프에서는 아마 오늘 박지원 원장님 상대로 해서 고발장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발장 얘기가 나와서 바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 내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공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자 1인을 지금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명 불상자 한 명이 누군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오늘 오전 11시에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적으로 밝혔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 8월 11일 날 어제 이제 그 모 방송 인터뷰에서는 그 자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일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그 사람. 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캠프에서 파악한 일부 사실관계라고 해서 아마 그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에서 만났을 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단 둘이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캠프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고발을 조치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님, 조성은 씨 발언 다시 얘기 좀 해보면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성은 씨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본인의 이제 육성으로 얘기한 부분을 봐보면 어제 SBS에서 그 얘기를 한 부분, 원장님과 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예상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원장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은 그 전 질문들이 계속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어떤 밀착서를 계속 질문을 하던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 이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나온 어떤 실수라고 이제 얘기를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과 이것을 모의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뭐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 뻔히 알거든요. 그분이 또 우리가 국정원장 되시기 전에 정치 구단이라는 말을 뭐 스스로 자타가 공인한 정치 구단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예상을 못했을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조성은 씨와의 어떤 관계, 정치적인 이력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조성은 씨나 아니면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거나 어떠한 뭐 사전에 공모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좀 지나치게 간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저 문구만 딱 따로 띄어서 보면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사실은 뭐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하는 날짜에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뒤에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 내용만 또 본다거나 뭐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 앵커가 물어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뒤에 이진동 기자가 치자하는 날짜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공모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진동 기자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날짜를 원했다, 치자고 했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분명히 주고받았다고 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이진동 기자가 치자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그 조성은 씨의 발언에 대해서 방금 전에 또 뉴스버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성은 씨 SBS 인터뷰에 대한 뉴스버스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인데요. 일단 이진동 발행인은 조성은 씨와 딱 한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8월 2일에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뭐 치자 어떻다 뭐 어떤 지시한 것 그리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 이런 거 없다고 지금 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혁수 기자 취재를 맡은 전혁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전달받고 뭐 재확인하고 어떠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쳤을 뿐 전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좀 뭐 본인도 좀 그런 자신의 이름이 또 거론되다 보니까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이야기가 굴러갈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펴보고 조성은 씨에 대한 높은 관심도 이 부분도 잠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성은 씨가 올린 그 SNS 사진 중에는 외제 차량 사진도 있고요. 또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제가 차의 브랜드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급 승용차
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억대가 넘어가는 고급 승용차인데 저 차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사진도 SNS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집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진을 좀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2014년 정치 입문 때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 뭐 연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회사는 경영난을 겪는데 지금 조성은 씨는 대표로 있으면서 고급 승용차와 또 고가 아파트를 저렇게 향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기 위해서. 예, 그 좀 납득이 선뜻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된 것인데 실제로 그 조성은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직원의 어떤 진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기자가 그 직원을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하고 뭐 그 정황들도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뭐 매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4대 보험도 굉장히 많이 연체가 되어 있고 이런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연체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직원들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래야 겨우 뭐 지급을 받았다라는 진술들이 지금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사정이 저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고가의 아파트와 고가의 차를 살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이 회사의 이런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는 건데 대부분 뭐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여주기가 좋고 보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SNS상에 본인이 많이 과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저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밀린 상태에서 저런 고가의 집과 차는 어떤 식으로 구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성은 씨도 분명한 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성은 씨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손준성 보냄의 그 손준성 수사정책관 그 검사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전에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 일지. 일단 9월 2일에 최초 보도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그리고 이틀 뒤인 8일에 그 고발장을 보낸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 뒤인 9월 9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이제 피의자로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10일에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직과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하게 되죠. 자, 고발장 접수부터 강제 수사가 시작되는 10일까지 단 4일 걸렸습니다. 4일. 자, 시민단체 고발장부터 4일.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뭐 조희연 교육감이라든지 이규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일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른 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또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설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네, 뭐 저희 뭐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뭐 압수수색을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뭐 언제 한다라는 뭐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네. 뭐 사전에 할 수도 있고요. 뭐 필요에 의한다면 어떠한 진정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내사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앞선 사건들, 공수처에서 했던 앞선 사건들과 비교해서 조금 이른 거 아니냐, 어떤 충분한 어떤 수사에 대한 수기가
받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 자체가 어떤 4일 만에 했다라는 것이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빨리 한다고 문제 삼기는 문제 있다. 네네네네네. 그렇죠. 뭐 이거 언제나 그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이거든요. 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웅 국회의원이 지금 문제가 된 어떤 이 문건을 보냈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인 아마 법조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이 많이 증거가 만약 소멸됐을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종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법조계에서 어떤 이런 수사 진행의 어떤 진행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물들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4일 만에 한 것이 과연 빠른 것이냐, 수사의 신속성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또 대선 후보 다 수사를 해봤던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강제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공수처에서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만 해도 김웅 의원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규명이 되기 바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수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이상하고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지금 뭐 설 변호사님이나 뭐 김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지금 이 김숙정 검사를 놓고도 이렇게 말들이 참 많은 겁니다. 자,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올 초에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당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자, 저때 이제 황제 의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검사까지 김재섭 위원님. 저는 이거 굉장히 이 편향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하다못해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당내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 시비가 부르면 저희가 빠지거든요. 심지어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피의자로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적시되어 있는 그런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역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공수처의 검사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라는 거 여기서도 벌써 일단은 정적 편향성을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LKB 로펌이라고 하는 데서 했던 변호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어떤 변호를 했었냐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 관련된 변호, 나아가서는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변호를 맡았던 그런 로펌이거든요. 과연 여기 이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공수처까지 가는 데에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분이 직접 이 수사의 담당 검사가 된다, 공수처의 검사가 된다. 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내에 예를 들면 이분밖에 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수사 이력이 전혀 없다. 사실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른 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가 연결되어 있고 야당 현직 국회의원과 지금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있어서 이 정도로 여당 편향성을 가진 공수처 검사를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뭐 말씀하시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공수처가 이제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숙적 검사가 이 사건을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또 아닐 거예요. 그 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내부에서 분명히 통제가 가능할 거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정치의 사법화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법의 정치화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받는 그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수처에게도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시비가 절대 없도록 공정한 수사, 앞으로도 절차에서 전혀 시비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김숙정 검사도 아마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수사로 결과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재배당하는 게 나아요. 이런 왜냐하면 이게 일단 현역 의원이 걸려 있고요. 이 현역 의원이 지난번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미 논란이 생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범야권 대선 후보하고도 관련이 된 사건이고 단 한치의 뭐랄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수사 초기니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주임검사 재배당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캠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배당 얘기까지 나왔고 수사로 결과를 그런 어떤 의혹들, 의심들을 불식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손준성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그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바로 손준성 검사라고 주장을 한 지금 목소리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온 조성은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처음 건데.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에게 직접 휴대폰을 펴서 보여주신 내용들. 요거는 이건 전혁수 기자와 이제 근래 대화했던 근래 내용들. 카톡 하신 거를 저희한테 제공을 네. 해주신 거고 그 사이에 보면은 자 이건가요? 네. 탈퇴한 계정 이렇게 일단 나오네요. 그 전에는 탈퇴한 계정이 아니었고 이제 손준성이 저한테는 번호가 없고요. 이제 대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전혁수 기자는 손준성 검사 번호가 있었고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동일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왜? 저는 이제 이미 포렌식을 제출했기 때문에. 자, 이제 전혁수 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아마 그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번호를 뭐 검색해봤나 봅니다. 그 두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그게 검사로 확인됐다라는 걸 오늘 아침에 조성은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작성을 했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누가 했는지 그 손준성은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사 손준성이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오늘 아침에 조성은 씨가 자기도 처음 밝힌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혁수 기자와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대화 나눴던 내용을 캡처한 걸 공개를 하면서 이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사건을 좀 다시 좀 제가 짚어봐야겠죠.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보완 겸해서 그러니까 그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인지 아니면 다른 손준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그 자료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전혁수 기자는 검사 손준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혁수 기자 핸드폰에 검사 손준성 검사라고 입력을 해놨고 그래서 전혁수 기자의 텔레그램을 띄워보니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사진이 아까 저기 나온 대로 소나무가 서 있는 들판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더라. 근데 지금 이 조성은 씨가 가지고 온 오늘 이 캡처 사진을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는 이 손준성에 거기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똑같이 이제 자기는 손준성을 몰랐으니까 손준성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어서 전화번호는 없는 상태고 똑같이 들판에 소나무가 서 있고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혁수 기자가 입력한 검사 손준성하고 자기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받은 이 손준성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 손준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오늘 제출한 조성은 씨의 추가 증거라는 내용의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예요. 저게 캡처본이 아니라 텔레그램,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 모든 건의 관건, 또 이 디지털 포렌식의 관건이 원본이 핸드폰 상에 그대로, 그러니까 이 김웅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성은 씨 사이에 저 사진이 오고 갔다고 하는 원본이 그대로 들어가서 요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느냐, 아니면 조성은 씨가 저게 캡처본이냐. 캡처본이라면 비슷한 사진, 사실은 이게 카톡 누구 어떤 한 계정이라도 만들면서 여기 프로필 사진 비슷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짜 카톡 뭐 가짜 무슨 저기 이미자 가짜 무슨 누구 하는 거 옛날 김빙삼 씨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사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트위터라든지. 그래서 그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원본을 가지고 포렌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 부분의 오늘 주장에 저걸 어떤 이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SBS 출연해서 이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가 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다고 한 게 바로 이제 저거 모양이네요. 인 모양이군요. 뭐 저거라고 단언하기는 저희도 아직 어렵습니다만 손주원 변호사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아침 저도 그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었는데 일단 우리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만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번호가 없고 그 뒤로도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자기 외에 제3자가 그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는 그 프로필을 봤는데 비교를 해보니 같은 내용이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물론 이제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손준성이 아닌 사람이 손준성이라고 이름을 뭐 설정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서 사진이 같았을 수도 있고. 사진이 같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준성이 아닌 사람이 손준성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쓰다 보면 보통 자기 이름 다 넣고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메신저를 쓸 때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조작이 됐을 염려는 좀 적다고 보고, 또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거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이 사건의 실체는 이미 작년 4월이란 1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것을 조작을 했었을까? 이거 설정을 바꿔서 했었을까?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까지 의심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요 김웅과 그다음에 조성은 사이에 있었던 대화방이 원본으로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 모든 것을 가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렌식 하고 있고 PC도 포렌식 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죠.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대검에서 또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민주당 상황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제 슈퍼위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1차 선거인단 투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이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51%를 넘는 과반 득표로 1위를 거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득표율 55.36%, 이낙연 득표율 27%. 기대보다 많이 또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51.1%, 이낙연 전 대표도 선전했습니다. 31.5%. 조금 끌어올렸습니다만 여전히 큰 격차 보이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1.7%. 나머지 이제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순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설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대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단 대세라는 점은 확인이 됐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이낙연 캠프에서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보았는데, 뭐 그 점은 일단은 예전에는 20%대였지만은 이제 30%대로 올라오면서 어떤 다다음 주 2주 후에 있을 어떤 호남 경선에서 뭐 반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져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낙연 캠프에서는 결선 투표를 목표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어떤 과반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수진까지 쳤던,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수진을 쳤던 이낙연 후보,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호남의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더욱더 제가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님, 2주 뒤에 있을 호남 경선 반전 가능하겠습니까? 전망을 해보신다면.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본선에 될 사람을 밀어주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향에서 본다면 계속 과반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김전현 의원님 지역이 광주시잖아요. 분위기 실제 어떻습니까? 한 2달 전에는 이낙연 후보가 불같이 이렇게 추격해서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는 다시 이재명 흐름이 조금 더 세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호남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정세균 후보가 이제 4위로 이제 아예 이제 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 쪽에서 사실은 모아놓은 조직표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조직표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의원직을 던졌는데 아무래도 고향에서는 좀 뭔가 이게 속된 말로 짠한 느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짠한 느낌이 실제 표심 발동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큰 틀에서 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석을 지나고 나면 이제 25일 광주 전남, 26일 전북인데 한번 한 12일 뭐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좀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도약도 눈에 좀 띄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종합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3위로 오늘 올라섰고요. 3위를 고수하는 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속이 뜨겁고 또 한편 기대가 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2자리 숫자에 올라선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2자리 숫자 올라섰습니다.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추미애 후보가 상징하는 바는 뭐 강성이라든지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강한 키워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도 많은 부분 이렇게 같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호환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받으면서 같이 좀 연관 검색어처럼 이렇게 반등 효과를 조금 반사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선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또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